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가 없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이를 확보해서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한 대가 작전 도중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무사히 구출됐고 민가 피해도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우루과이와의 1차전을 사흘 앞둔 벤투호는 16강 진출을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공격진의 부상 회복과 수비 조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가 모이는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혐오 범죄로 희생된 성소수자를 추모하는 날의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무장단체를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 차원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쿠르드 무장단체도 즉시 보복하겠다고 밝혀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한 안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인데 무엇보다 정 실장의 진술 태도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추가 폭로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정진상 실장이 구치소에서 물려나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후 진행된 첫 조사로 인권보호관 면담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힌 만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구속영장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탄압과 공작으로 규정한 정 실장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충분한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관건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정 실장의 진술 태도입니다. 당장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도 예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앞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자금 수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김 부원장 공소장엔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던 8억여 원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한 줄도 언급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문고리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완강히 버티던 김 부원장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더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2014년 뇌물 혐의나 개발이익 428억 원을 함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로선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일종의 균열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만기로 석방이 결정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입도 주목됩니다. 이미 남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대장동 지분 일부가 이 대표 측 소유라거나 의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추가 폭로에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이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석패한 제1야당 대표 신분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첫 강제 수사 시기는 결국 문고리 측근과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1년 만입니다. 남 변호사는 출소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선 자금을 왜 마련해줬는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군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이후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라고 맹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다며 맞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휴일에도 잇따라 논평을 내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답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법 앞에 진실을 숨길 방탄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몸과 같은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대장동 설계자가 답할 차례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정 실장의 구속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한 데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조작이고 인간 사냥이라는 건 황당한 억지라며 음모와 선동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바짝 쫓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화살이 결국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만큼 정 실장의 법정 진실 공방에서도 민주당이 함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 실장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정보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봤을 때 결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을 저지를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구속 이후 여야가 거친 신경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정국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수부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이 전 서장과 최 서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 인파 사고를 예상했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참사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 안전근무조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감독하지 않고 사고 전후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소방안전근무조가 편성돼 있었지만 근무지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YTN 취재진에게 해밀턴 호텔은 대표 장소일 뿐 딱 그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소방서가 이태원 헬로윈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근무표입니다. 헬로윈 직전 금요일부터 당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안전근무조를 편성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임무입니다. 근무 장소는 해밀턴 호텔 앞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당일 근무 시간에 안전근무조는 이태원 안전센터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밀턴 호텔과는 18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근무자들 참고인 조사도 마쳤는데 안전센터 근무도 문제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단에는 매일 책임관도 명시돼 있는데 참사가 일어난 날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손을 덜덜 떨면서 브리핑하는 모습이 포착돼 피의자 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SNS를 중심으로 격려를 받아왔습니다. 소방 364명 등 848명이 동원되었고 소방차 94대 등 143대가 출동하였습니다. 최 서장은 YTN 취재진에게 해밀턴 호텔은 대표적 장소로 정한 곳이고 설령 그 장소에서 근무를 썼더라도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골목 안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부는 상황실을 지키지 않았던 유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처럼 지정근무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관이었던 최 서장은 참사 5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에 첫 무전 지시를 했습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하면서 당시 안전근무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날 동선을 재구성하면서 근무자 가운데 추가 피의자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위 후보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국정조사 불참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 민주당은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명단 제출 시한을 앞둔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국정조사에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그 부분들은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찌감치 명단을 완성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협상의 최종 데드라인을 오는 22일로 못 박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고려할 때 늦어도 22일에는 특위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할 방침이지만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조사 계획서 채택부터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실리적으로 낫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야당 단독이 될지 혹은 여야 합의로 진행될지에 따라 향후 전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난 주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도심 촛불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집회의 자유는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전면 중단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약식 회견이 열리는 위치인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대통령 출입문을 가리는 가벽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하고 약식 회견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소통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거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은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출입하는 청사 1층 현관 안쪽과 기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복도 사이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이 설치됐습니다. 이 경우 기자들이 출입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관 쪽으로 누가 드나드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용할 때만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분야 등 비공개 일정에서 협의 없이 촬영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며
경호상 보안상 이유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벽 설치 장면조차 보안상의 이유라며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보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직접 언론 앞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브리핑하며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의 그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약식 회견을 그만두는 건 아닌 만큼 이를 통해 수시로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 18일 약식 회견이 끝난 뒤 벌어진 MBC 기자와 이기정 비서관 사이 설전이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엔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 사안 자체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포함해 문제 해소 방안이 생기면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이어 약식 회견장에 가벽까지 설치되면서 소통을 앞세운 용산시대 의미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선 BTS의 멤버 정국이 한국 대표팀을 찾아 응원했습니다. 그제 대표팀 훈련장을 찾은 정국은 가벼운 인사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단체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정국은 별도의 영상 메시지도 전달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수분들 안 다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 멤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수비와 중원, 공격에서 어느 한 곳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의 경기 축구에서는 강한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가 도하에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수비수 아라우오는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낫지 않은 듯 따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밝고 여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카바니와 수아레스, 누네스가 버티는 공격진은 화려합니다. 중원에는 토트넘의 벤탄쿠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도 잘 뛰는 발베르데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이 아주 위협적입니다. 때문에 상대를 1대1로 막아내기보다는 공간을 내주지 않는 협력 수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유기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하려고 하면 뭔가 더 실수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거 같이 영건이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경기장에서 맞췄던 것들을 다시 이제 잘 생각하고 실수했던 부분만 잘 정리해서 이제 운동장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는 흐름의 경기. 우루과이의 강한 공격을 협력 수비로 무디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문에 우루과이전은 벤투호의 수비 조직력에 더 큰 기대를 해야 하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벤투 감독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격진입니다. 황희찬은 허벅지에 가벼운 통증이 있고 또 황의조는 소속팀에서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는데요.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축구대표팀 훈련에 보이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대표팀의 붙박이 공격수 황희찬이 가벼운 허벅지 통증으로 훈련에서 빠진 겁니다. 카타르 현지에 가장 먼저 도착한 황의조는 서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소속팀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해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공격수로 조규성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너가 뛰게 되면 너가 한 14km 뛰어야 된다. 흥민이가 한 7km 뛸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월드컵 본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아직은 황의조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큰 상황. 하지만 현재 공격진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조규성은 언제든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훈련 조금 하루에 이제 2탕씩 하고 좀 그런 날도 있는데 좀 피곤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공격수가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 시즌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조규성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원톱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마지막 경쟁이 우리 대표팀의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한 대가 작전 중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무사히 구출됐고 민가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나무에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조종사가 걸려 있습니다. 잠시 뒤 나무에서 내려온 조종사가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그 나뭇가지가 이제 꺾이면서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정상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상 없이 잘 내려왔어요.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쯤. 공군 19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경기도 양평 상공에서 엔진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고 전투기는 추락했습니다. 뭐가 펑 크게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니까 둥그렇게 팍 퍼지더라고요. 공군은 헬기와 구조대를 투입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밤 9시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캠핑장 인근 야산에서 조종사를 발견했습니다. 조종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구조 직후 곧바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 여러 발을 비롯해 일부 무장을 장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건 지난 8월 F-4E 전투기가 서해로 추락하고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한 사고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공군은 전투기의 잔해를 찾는 대로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찰자산과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을 비행 중지하고 사고 기종의 비행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중지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어제 오전 제주에서 청주로 갈 예정이던 에어로K 항공 비행기가 6시간 넘게 지연돼 승객 1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들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대체 항공편이 없었고 고객센터도 불통이라 환불도 불가능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오전 9시 55분 출발 예정이던 제주발 청주행 에어로K RF602편. 안전점검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된다는 설명 뒤 기내에 있던 전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기내에서 대기하길 2시간여, 이번엔 내려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실제 출발 시간은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대체 항공편도 마련하지 않고 환불을 위해 안내받은 연락처로 전화하니 없는 번호로 나왔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비행기는 들어가서 어떻게 빠르냐고. 국민 정도는 하면 아무리 다시 올라가야지. 일요일이라 만석이던 이 비행기의 탑승객은 170여 명. 제주에서 청주까지 항공편이 제한적이라 불편이 더 컸습니다. 근데 취소를 해도 답이 없어요. 뭐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주 가는 거는 저도 아까 그때부터 계속 페로우침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비행기는 아예 없거든요. 에어로K 항공은 안전점검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됐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청회에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 종부세 납부 대상은 대략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세액은 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권은 역대 최대 이자 수익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가 거둔 이자 이익은 40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 9천억 원, 20% 증가한 것입니다. 금융권의 이자 이익은 지난해에도 44조 9천억 원을 기록해 5년 전 28조 4천억 원보다 58% 급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에 딸을 데리고 간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북한은 딸과 리설주 여사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구 최강의 ICBM 보유국이라며 이틀째 화성 17형 발사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내보냈던 화성 17형 발사 보도 영상에 딸과 이설주 여사의 사진을 추가해 새로 편집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뒤에서 딸을 안고 함께 모니터를 보는 모습과 김 위원장이 참모를 격려하는 모습을 딸과 이설주 여사가 손뼉을 치며 바라보는 장면 등이 추가됐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보통 상징적인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영상의 마지막 장면 역시 김 위원장이 홀로 환호를 받는 모습에서 딸 리설주 여사와 나란히 걸어가며 군인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김 위원장 가족의 참관을 강조한 건데 북한이 선언한 핵무력 완성이 이른바 백두혈통의 업적임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 안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무기의 완성이 곧 수령 지도자의 성과이자 또 수령이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 또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한다라는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논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과 결속하는 효과 이런 것. 북한은 신문을 통해서도 발사 성과를 부각했는데 화성 17형 발사로 북한이 이 행성, 그러니까 지구 최강의 ICBM 보유국이 됐고 안전이 보장됐다며 후대의 우승과 꿈을 위해 핵 병기들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중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처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또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자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달 아세안과 G20, 아펙으로 이어진 다자 외교 무대에 막이 내렸습니다. 대화와 공존을 모색했던 것도 잠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20을 계기로 성사된 미중 정상 간 첫 대면. 서로가 넘어설 안 될 선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레드라인 안에서 벌이는 무한 경쟁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며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논의하고 경제 안보 대화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Today we'll discuss how we can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economic resilience and how we can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중국은 한국, 일본 정상과 추가 회담 일정을 잡아 각계 격파로 응수했습니다. 当前世界进入新的动荡变革期，共同践行真正的多边主义。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드러낸 건 바로 북핵 문제. 미국의 한반도 주변 군사력 증강 압박에도 중국은 팔짱을 끼고 아예 손을 때리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연쇄 다자 외교 무대를 조롱하듯 북한이 ICBM 발사에 나설 수 있던 배경이자 추가 오판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한미일 삼각공조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도 외교장관 회담과 북핵 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각 19일 밤 22살 앤더슨 리 올드리치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명이 총격범에 맞서 추가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으로 각종 폭력에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끔찍하고 역겹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이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애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쿠르드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이를 보복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쿠르드 무장단체도 즉시 보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더 악화할 거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엔 널브러진 잔해와 파편만 가득합니다. 자동차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القصف أدى أنه دمار كامل توقفت المحطة كامل وراح فيها شهداء وجرحى. 튀르키예군이 공격한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입니다. 지난 13일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쿠르드 무장단체의 주둔지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25번의 공습으로 89개 목표물을 파괴했고 테러범 여러 명도 처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eröristlere ait barınaklar, sığınaklar, mağaralar, tüneller, depolar, mühimmat depoları büyük bir başarıyla gerçekten tahrip edildi. Bunların sözde karargahları dahil hepsi de isabetle vuruldu, tahrip edildi.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공습이 UN 헌장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쿠르드 노동당과 시리아 민주군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군의 공습에 쿠르드 무장단체들도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2달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7개월 만에 10,000명이 늘면서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개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명대로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전날보다 4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사흘 연속 일주일 전 대비 신규 환자가 줄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감과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주의는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51명으로 2달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2주 전보다 61명, 일주일 전보다 50명 많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1명 나와 누적 사망자 숫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유행기인 지난 4월 2만 명을 기록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 규모가 여름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정점 구간에서 하루 최대 사망자가 150에서 200명까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한 달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과 감염 시설,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신 경우 감염 위험과 치명률이 높은 만큼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는 개량 백신을 접종해야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은 60%, 60세 이상 고령층은 50%대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사태. 지방에 있는 병원이라면 다들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곳은 좀 더 심각합니다. 병상만 200개인 국립병원인데 전문의는 딱 1명, 입원 환자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병원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나라에서 세운 강원도에서 유일한 정신질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병원에서 입원 환자 모두를 퇴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병원 1층 로비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그런데 한산해도 너무 한산합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환자가 없습니다. 2, 3층 병동 역시 마찬가지 병상이 200개인데 입원 환자 제로입니다. 모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를 볼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몇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을 빼고 7명. 지금은 한 분, 지금 원장 대행님 한 분. 예. 외래 진료도 축소됐습니다. 상담하던 의사가 떠나 환자 역시 진료나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권역단위 국립병원이라 의사 빼고 상주 직원만 150여 명. 병원이 멈추니 직원이나 간호인력은 하루 시간 보내는 게 일입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보는 그 인력들이 지금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죠. 평상시 못했던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8월 병원장 임기가 끝났는데 새 원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공석 이후 의사들도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은 전문의는 이제 딱 1명, 그나마도 조만간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전문의가 모두 사라지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레지던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병원이라서 수련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병원장과 전문의 모집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간 병원과 비교해 부족한 처우와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몸값이 높아지면서 공공정신병원엔 남으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과거 군복무를 하는 공보위라도 배정됐지만 공보위 수가 줄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아예 그냥 문의 전화도 안 와요. 기준 틀로 가면은 민간이 한 50%에서 60% 수준밖에 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지만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방 소재 국립병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공공의료기관 인력 수급 정책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곳에 일은 많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병상 200개, 병원 직원은 150명. 하지만 의사는 떠나고 환자도 따라 나서야 하는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현실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참석자만 10만 6천여 명, 대구에서 신천지교회 대규모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안전사고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었지만 대구시는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차례대로 운동장으로 들어섭니다. 서로 약속을 한 듯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이동합니다.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교회 수료식에 입장하는 교인입니다. 참석 인원만 10만 6천여 명. 신천지 측은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리에도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성도님들은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 들어오기 인원 분산 때문에 저희가 안전 스태프들도 그 정도로 많이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다 오시고 뭐 저희랑 같이 상황실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이 같은 대규모 종교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행사가 열리기에 앞서 대구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행사 허가를 재검토해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들도 신천지가 국내 코로나 1차 유행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많은 인원이 다시 모이는 게 7차 유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천지 집회 사실 이제 코로나 시작 때 확산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 코로나 완전 끝난 것도 아닌데 또 저렇게 대규모로 집회한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대구시는 적법하게 대관 신청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개인 SNS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제한할 이유를 찾지 못해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가 대구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행정 주체들과 같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게 이제 입장이죠.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 가운데 치러진 신천지 종교 행사. 큰 문제 없이 마치면서 행사를 주최했던 경찰과 행정당국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일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고요.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충남 지방은 종일, 경기 남부와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과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6도, 청주 7.5도, 부산은 12.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장동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참사 당일 현장 경찰의 부실 대응과 함께 소방안전근무조가 정해진 위치를 지키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한 대가 작전 도중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비상탈출해 무사히 구출됐고 민가 피해도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가 모이는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혐오 범죄로 희생된 성소수자를 추모하는 날에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어제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는 어제 오후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 진행된 조사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보호관 면담 등을 거쳐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속적부심 청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1년 만인데요. 남 변호사는 출소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경선 자금을 왜 마련해줬는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군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이제 이 대표가 답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폭력을 휘둘러도 진실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대장동 몸통을 밝혀내야 하고 분명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결코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게 자신의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며 정 실장과 함께 일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도하게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 인파 사고를 예상했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참사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 안전근무조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감독하지 않고 사고 전후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재소환까지 포함해 주요 피의자 조사를 일단락 짓고 추가 입건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참사 이전에 10만 명 가까운 인파를 예상하고 보도 자료를 내놓고 막상 당일 출근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일어난 날 용산서 실제 출근 인원은 81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토요일에도 78명이 출근해 비슷했고
평일에 293명에서 318명이 출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쳤습니다. 서울 용산소방서가 헬로윈을 대비해 안전근무조를 편성했지만 참사 당일 근무조는 근무지를 어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용산소방서가 수립한 2022년 헬로윈데이 소방안전대책에는 헬로윈 직전 금요일부터 당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안전근무조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근무 장소는 해밀턴 호텔 앞이었고 재난이 일어나면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임무였는데요. 그러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참사 당일 근무 시간에 안전근무조는 호텔에서 180m 떨어진 이태원 안전센터에 머물렀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요청에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아 어렵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뒤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받아서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는 겁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유족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의 유족의 연락처는 물론 명단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에 이 장관은 발끈하더니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급기야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느냐며 억울함까지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장관 설명과 달리 행안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유가족 정보가 빠진 자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족의 이름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장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셈입니다. 왜 국무위원을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상민 장관. 참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며 잇따라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다시 한번 신뢰에 흠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 참사를 둘러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려면 참사 전후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소방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해자 신분이 됐습니다. 소방노조가 제기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헬로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선 행안부가 포괄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는데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직무를 다 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112 신고가 11차례 들어와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업무에 대한 지휘권이나 추상적인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고 참사 이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1시간여가 지난 뒤인 밤 11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늦었고 이에 대한 조치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에 다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직무유기라든가 또는 업무상 봤을 치사죄에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당시 무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재난안전 총책임자로서 이 장관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것입니다. 특수본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장관 고발건을 수사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앞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공군 KF-16 전투기가 강원도 원주 상공에서 추락했지만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해 구조됐습니다. 공군은 어제 저녁 8시쯤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 한 대가 전투 초기 임무 도중 강원도 원주기지 서쪽 20km 상공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성공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캠핑장 인근 산지에 추락한 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기체는 인근 산지에 추락해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정찰 자산과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을 비행 중지하고 해당 기종의 비행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 사업은 논의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료계가 최근 입장을 바꾸고 정부와 여당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일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다 보니 가입자 절반 정도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간 부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의료비가 발생을 했지만은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구한 사람에 비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이 도입되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보험 가입자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주기 때문입니다. 논의는 2009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보험업계의 끝없는 요청에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 반발입니다.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걸 꺼린다는 지적이 큽니다. 의료계는 대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를 중개기관으로 한다면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 진행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강제적인 법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소비자단체까지 비용과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겁니다. 심평원이 좀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이용 편의성 차원에서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TF를 만드는 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의료계 쪽에서 찬성을 보여주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업계도 이와 관련하여 다시 이제 검토를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혁신 과제에 포함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13년간 공전해온 논의가 비로소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적용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사라지면 범법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일모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를 대체한 주 52시간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엔 연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즉 주 60시간 근로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 이 제도의 일모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바꾸면 그냥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거기 납기 못 마치든지 수출 납기 못 마치든지 아니면 납품 못하면 거기 페널티 받게 되는데. 기업 환경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가 아마 도입된다면 사실 스타트업계에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노동계는 정부 지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추가 연장 근로제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적용을 하고 대신에 거기에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뭐 채용을 하거나 고용을 했을 때 거기에만큼 그만큼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금액 뭐 차액을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근로제 일모를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연말 전까지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실의 경우 3년 전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 교통 여건이 탁월해 인기가 높은 잠실 엘스 아파트. 하지만 잇따른 금리 인상 여파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가보다 7억 2천만 원 떨어진 19억 8천만 원에 최근 팔렸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10월 가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처 트리지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3년 전 가격과 비슷한 1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비해 5억 8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금매 저렴한 것들만 위주로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떨어지니까 매매가 많이는 안 되더라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집값 하락세에 따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330조 원으로 지난해 말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정점을 찍은 6월에 비해 12조 8천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집값 상승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했지만 잇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수직 상승한 뒤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시가총액도 24조 6천억 원으로 2년 전인 2020년 11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내년 초까지는 집값 하락세를 전망합니다. 다음 주에 금토일이 열리면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 인상에 따르는 이자 부담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 전세 매물마저 쌓이며 전세값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대응을 위해 현지 시각 21일 진행하는 공개회의에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됐던 안보리 공개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 당사국은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이 가능하다는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라 표결권 없이 의견 개진을 할 전망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날에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내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나이트클럽. 경찰차가 늘어섰고 구급차가 분주하게 오갑니다. 현지 시각 19일 밤 누군가 총을 난사해 2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클럽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총격범을 제지하는 바람에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s Anderson Lee Aldrich, a 22-year-old male. At least 2 firearms were found at the scene. We are still working to identify the firearms and who they belong to, but I can confirm that the suspect used a long rifle during the shooting.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성소수자가 모이는 나이트클럽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비극적 사건을 애도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클럽 측은 성명에서 자신들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에 절망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격범을 제압해 혐오 공격을 끝내준 영웅적인 손님이 있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콜로라도 주지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이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felt that I needed to come down here to keep those who lost their lives late last night, early this morning in prayer. Pray for the individuals that were injured. 미국에서 성소수자 혐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성소수자 클럽에서는 IS에 충성을 맹세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00명 넘게 죽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포탄 10여 발이 또 떨어져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 원전 운영사는 현지 시각 20일 자포리자 원전 사용 후 핵연료 보관 건물 근처에 포탄 15발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전 운영사는 이번 포격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며 포탄이 떨어진 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면 자포리자 원전을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군이 원전을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현지 시각 20일 포격을 받았지만 방사성 물질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타스 통신이 러시아 원전 운영사 로스에네르고아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포격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포탄이 떨어진 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야3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 당론을 다시 한번 논의합니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데요. 당은 일단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까지 국정조사 후보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시한을 정한 만큼 한 번 더 모여 의견을 공유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합니다.
야3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이 요청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과 조사 목적, 기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 종부세 납부 대상은 대략 120만 명에 달할 거로 추산이 되고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 세액은 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등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주간 계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병원을 찾으면 언제든지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는 계량 백신을 접종해야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마라톤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열정으로 가득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종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열린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친구와 가족, 반려견과 함께 뛴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대회들 참여하는 것 좀 많이 껴려대기도 하였고 또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도 많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다들 희망차게 밝게 참여하는 모습 보고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와 5km 등 4가지 코스를 즐겼습니다. 저희 셋은 10km 경기 뛰었고 셋 다 완주했습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달리기보다는 축제 자체를 즐기는 이색 참가자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며 태극기를 들고 달린 참가자도 있습니다. 손기정 마라톤에 의의를 둬서 이렇게 입었고요. 이 옷으로 국제대회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우승은 42.195km 풀코스를 2시간 32분 31초 만에 완주한 김용범 씨가 차지했습니다. 마라톤 자체가 약간 우리 민족성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게 있고 뜻이 있으면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보여줄 수 있어서 참. 한강대교 일대에선 서울 자전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 5천여 명은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 월드컵 공원까지 16.5km를 내달렸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앞을 향해 내달린 사람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며 뜻깊은 휴일을 보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두산의 사령탑으로 변신한 국민타자 이승엽 감독이 처음으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뜨거운 환영을 받은 이승엽 감독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면서 성공적인 다음 시즌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두산 베어스의 팬 행사장. 이승엽 감독과 선수들의 사인을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어간 강팀에서 창단 첫 9위로 추락한 두산. 그러나 이승엽 감독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며 다음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9위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이제는 떨어진 만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조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이번 한 달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되찾았습니다. TV로 한국 시리즈를 보는 낯선 경험을 한 두산의 가을 영웅 정수빈도 팬들과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항상 11월 지금 이맘때 경기가 항상 끝났었는데 저희가 10월 초에 이제 시즌이 끝나면서 좀 일찍 쉬게 됐어요. 근데 일찍 쉬니까 좋은데 좋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 시리즈를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승엽 감독과 김성근 감독이 맞붙는 이벤트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은 22,000석이 매진됐습니다. 올겨울 많은 준비를 해서 내년 2023년 시즌에는 두산 팬들에게 또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논란에도 두산에 지명된 투수 김유성은 다른 신인들과 팬들에게 인사하며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주장 하주석 선수가 지난 19일 새벽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주석은 올 시즌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에게 소리치고 덕아웃에서 헬멧을 집어던져 코치를 다치게 해 한 차례 KBO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선수입니다. 허구현 KBO 총재는 올해 초 일부 선수의 일탈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대 금지 사항 중 하나로 음주운전을 언급했고 실제로 강정호의 복귀를 막아 이번에도 강력한 징계가 예상됩니다. 한화 구단은 KBO의 징계를 지켜본 뒤 자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신고가 최근 들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여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1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3명보다 30.8% 증가했습니다. 2020년 같은 기간에 노로바이러스 환자 신고는 67명이었고 2019년 같은 기간에는 131명이었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겨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연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6도, 청주 7.5도, 부산은 12.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충남 지방은 종일, 경기 남부와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